오늘 우리는 프랑스의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진 리그컵 4강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뛰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특히 감독 엘리케가 전술적인 실험을 시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전술적 배치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덴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며 4312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의 선택 배경에는 433 포메이션 사용 시 음바페가 과도하게 안쪽으로 침투하고 왼쪽 라인의 수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바페를 투톱 중 한 명으로 덴벨레를 중앙에 배치하여 미드필드의 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전략에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312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좌우 측면과 중앙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에메리를 풀백으로 활용한 전략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방식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매우 독특했는데 그는 마치 축구장의 전략가처럼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특히 하프윙이라는 역할에서 빛을 발했는데 이는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유연하게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팀의 전략적 다양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덴벨레의 존재 또한 중요했는데 그는 주로 오른쪽에서 활약하면서도 중앙으로 자유롭게 침투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강인이 측면으로 이동할 때 그가 비워둔 자리는 에메리가 메웠습니다. 에메리는 본래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팀의 구조를 3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라인은 멘데스,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음바페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들 세 선수는 상황에 따라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팀의 공격적 포진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라인에서는 이강인이 덴벨레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그 자리를 채우고 에메리가 다시 중앙으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수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은 특히 측면 공간에 활용해서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에메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순간 팀 전술의 유연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강인이 측면으로 이동함으로써 덴벨레와 파비안 루이스, 비티가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게임을 조율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개에 있어 다층적인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이동은 음바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와도 잘 어우러졌습니다. 음바페와 누누 멘데스는 왼쪽 라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방 수비에 꾸준한 압박을 가했고 이는 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파리 생제르맹이 측면을 통해 중앙으로 볼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게 해 경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강인이 측면으로 활동하는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3-4-3 전형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에메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음바페가 측면에서 활약하며 최전방에서는 음바페와 이강인이 투톱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 중원에는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비티, 에메리 등 4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해 있고 수비 라인은 누누 멘데스를 포함한 3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술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많은 팀들이 선호하는 전략과 유사합니다. 특히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같은 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이 펼친 전술 실험은 이강인을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덴벨레를 중앙으로 침투시키는 전략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덴벨레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측면 공간이 자연스럽게 비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강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측면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며 팀의 공격 전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덴벨레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자체로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이강인은 이러한 전략적 공간을 활용하여 측면에서 공격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강인이 측면에서 활약하며 볼을 컨트롤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더욱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그의 동선은 하무스, 음바페, 덴벨레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온 에메리와의 연계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강인의 적극적인 측면 활동은 팀이 복잡하고 유기적인 공격 패턴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며 상대방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수비 상황에서는 이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덴벨레, 하무스, 음바페 등이 전진할 때
이강인은 중앙으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격과 수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며 이강인의 끊임없는 활동량과 전술적 이해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위치 변화는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다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상대팀이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시도할 때 이강인의 위치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즉각적인 측면 지원은 팀이 빠르게 수비 모드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강인의 이러한 역할은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덴벨레가 중심부로 이동함에 따라 이강인은 그의 유연함을 발휘하여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강인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며 상대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는 중추적인 인물로 부상합니다. 이 순간 그의 움직임은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상대방의 진로를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는데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전술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전략적 이동은 팀 구성의 변화로 이어져 4명의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3명의 공격수가 포진하는 4-3-1 전형을 재형성합니다. 이강인의 역할은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아 팀의 공격 전개와 수비 안정성 모두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위치 변화가 팀 내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긴 하지만 공격 전개의 주역이 되는 역할은 주로 덴벨레와 음바페가 담당합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역할은 팀에는 필수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공격적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직접적인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덴벨레와 음바페가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강인의 광범위한 활동 반경과 전략적 이해도는 팀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의 진정한 공격적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의 현재 역할에 어색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요르카에서의 시간 동안 그가 에이스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요르카의 아기대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은 측면과 중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엘리케 감독의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가 마요르카에서 맡았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는 장면에서 그의 기술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방이 볼을 운반하려 할 때 그 지점에서 볼을 가로채고 즉시 측면으로 이동하여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은 이강인의 뛰어난 판단력과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이강인과 음바페 간의 이러한 연계 플레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